어머니,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얼마 전 얘기한 걸 벌써 잊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애 가르치는 게 한이신가 봐요. 어머니가 애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셨나 봐요. 애 가르치고 싶으면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르치셔야죠. 사람들이 선생님 되려고 대학을 왜 다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르치면 애들 잘못 배워요.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냐? 내가 한국어도 모르는 문맹이라고 말하는 거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내가 우습게 봐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어머니가 지금 애한테 가르치려는 게 요즘 애들이 배우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세요? 어머니가 배운 건 이제 완전 옛날 유물이에요. 얼마나 많이 개정되고 애들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무식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발 우리 애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나이 먹었으면 가만히 애나 돌보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뭘 가르치려 하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양순 여사님은 어려운 시절에도 부족함 없이 자라난 부유한 집안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조차 사치였고 쌀 한 톨 아껴야 할 만큼의 궁핍함이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집안은 예외였습니다. 박 여사의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쌀 공장을 운영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집안의 재력에 감탄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부터 풍족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녀와 언니, 동생을 위해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아낌없이 차려주곤 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항상 넉넉히 배를 채운 덕분에 가난이나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세상이 원래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이든 그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고 사소한 걱정거리조차 그녀의 삶에는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달리 깨끗한 새 교복을 입고 좋은 학용품을 사용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부러워하던 대상이었던 그녀는 자부심 속에서 자연스레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는 불편함이나 부족함 혹은 결핍에 대한 기억이 없는 셈이었으며 세상이 모두 평화롭고 풍요로운 줄로만 생각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녀의 영특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또래보다 이해가 빨랐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단번에 알아듣는 탓에 자연스레 눈에 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답을 맞히며 교실의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어린아이답지 않게 이를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에도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듯 늘 차분한 표정을 지었고 오히려 조용히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면모는 학습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늘 옆에서 친구들을 세심히 살폈고 수업 중 이해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마치 선생님처럼 다정히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책상에 모자라고 부족한 친구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면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할애해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친구들은 그녀 덕에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박양순 여사님은 영특함을 자신의 성취로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친구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이해한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 주며 친구들을 배려했습니다. 교실에서는 항상 그녀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의지하며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단순히 학업적으로 우수한 아이로 여기기보다 늘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진정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친구들에게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돕는 과정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영특함을 칭찬하는 말이 들려와도 그녀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른 친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학교에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그녀처럼 온화한 성품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넉넉한 형편이었기에 결혼 후에도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평온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걱정을 몰랐던 것처럼 결혼 후에도 큰 고비 없이 평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온화하고 조용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들은 늘 순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학업부터 시작해 성장의 매 순간마다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키우려는 그녀와 남편의 바람 속의 아들은 순탄히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며느리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학벌과 경력 모두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에서 미묘하게 드러나는 자신감이 때로는 오만해 보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에 부족한 면이 보였습니다. 박양순 여사는 속으로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곁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호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탐탁지 않은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으나 남편은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복을 지켜주자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지 않겠어? 박양순 여사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과 남편의 성화에 기겨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며느리를 받아들이며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왠지 모를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졌다면 다들 잘났다고 할 만한데, 며느리는 그 중에서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전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러워하며 능력도 좋고 미래도 밝은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둔 그녀에게 걱정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또한 잘 나가는 며느리 덕분에 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며느리를 보고 겪어온 그녀는 며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아랫사람을 잘 보살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직 덜 되었는데 지위만 높아봐야 위험할 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의 이면을 모른 채 그녀에게 배가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그녀가 받는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시모인 그녀에게 하는 행동을 옆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콧대가 높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며느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을 유지해왔고, 당연히 의사인 지금은 의대를 나와 우리나라 최고라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부터 사돈댁의 경제적 여유 덕에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으니 누구 앞에서도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결혼 후에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며느리를 떠받들기까지 하니 그 콧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습관 중 하나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했잖아요.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끼리 간단히 외식을 하러 나가도 자신이 예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존재를 내세우곤 했습니다. 자부심이 매우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며느리는 수시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렵게 구한 전시회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표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지 아세요? 이분 전시회는 몇 다리를 거쳐야 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요. 고맙죠? 그러니 꼭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이런 며느리의 말에도 고맙게 생각하며 성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시간이 없어서 전시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화를 내며 오만 생색을 다 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제가 구해준 전시회 다녀오셨어요? 정말 괜찮은 전시였을 텐데 감상은 잘하고 오셨나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어렵게 구해준 표 전시회를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더구나. 그래서 전시회는 못 갔어. 다음에 꼭 시간 빼놓을 테니 나랑 같이 가자. 뭐라고요? 그 귀한 전시회 표를 그냥 땅바닥에 버리셨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저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제 어머님한테 그런 귀한 건 못 구해다 드리겠네요. 참나, 누군 어렵게 표 구해줬더니 가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다면 그녀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겠지만 며느리는 제가 사온 거 드셔보셨나요? 제가 다녀온 곳이라 추천드린 거예요. 이 옷 소재가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등의 말을 늘 하며 모든 행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듯 생색을 내고는 했습니다. 사실 좋은 것들도 한두 번이면 괜찮았겠지만 매번 생색을 내면서 거저 주는 듯한 태도는 그녀에게 좋은 감정을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를 칭찬하던 그녀도 점점 며느리가 자신의 말만 정답처럼 여기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법인 양 자기 말을 내세우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이 며느리로 인해 시끄러워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며느리의 갈등으로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며느리는 연례 행사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양순 여사는 심지어 아들이 좋아하는 그녀의 요리조차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라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김장철에 며느리가 도와준다며 집에 왔을 때 어디선가 본 영상에서 이렇게 해야 김치가 맛있어진다며 그녀의 방식을 잘못된 것이라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제사 음식조차도 집안의 전통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해야 음식이 더 맛있어진대요. 어머님이 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옛날 방식이라고요. 우리 그이도 제가 한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해봐요. 그녀가 싫다고 하자 며느리는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싫으시면 어머님 방식과 제 방식 두 가지로 해서 가족들한테 투표를 받아봐요. 표가 많이 나온 방식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만일 며느리가 좋게 제안했더라면 그녀도 응했을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하자는데 그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방식을 구식이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말은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말에 반박하면 죽자고 덤벼들었고 무조건 자신의 말대로 해야만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까지 피곤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아왔던 그녀의 고난은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난 뒤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져주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는 그녀를 별것 아닌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집안이 더 잘 살고 자신이 아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그녀를 얕보는 듯한 겁주는 말을 농담처럼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와 함께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잘하셔야죠. 그래야 예쁜 손주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어머님이 저한테 찍히면 제가 애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갈 거예요. 그러면 돈도 많이 없는 어머님은 예쁜 손주를 자주 못 보시겠죠. 싫으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셔야죠. 어머니가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어머님은 고졸이시잖아요. 대학교도 안 나오신 지식으로 저희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어머니 맘대로 애한테 이상한 거 교육하면 바로 전문가한테 맡길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애만 봐달라고요. 어줍지 않게 교육한다고 설치지 마시고요. 그녀는 며느리의 이런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녀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손주에게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으며 며느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만큼 더 나은 점도 많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인성이 손주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것을 우려했기에 며느리의 오만한 태도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손주라는 방패를 내세우며 이제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굿이라도 하듯 구는 며느리의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방패 삼아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바로 해외로 이민을 갈 작정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가 며느리보다 육아를 못할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내세워 그녀의 육아 경험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키운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애 둘을 키운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오랜 경험을 무시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그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의 연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그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손주에게 주는 밥, 간식, 옷 입히는 것부터 책 읽어주는 것까지 하나하나 며느리는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주는 스트레스가 그냥 눈덩이 같았다면 이제는 눈사람 크기로 불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조차 참아왔던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주와의 시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그녀는 당당히 말하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아들조차 모르는 과거로 그녀가 한때 꽤 배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당대의 괴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녀에게 많은 교육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에도 높은 학구열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인 그녀에게조차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가 마치 미래를 보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부유층만 배운다는 피아노를 그녀에게 배우라고 시키거나 영어를 더 공부해 보라고 권유하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일하러 나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지식이 사람을 먹여 살린다며 대학에 보내주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러한 학구열 덕분에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지금은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다들 졸업하고 일부터 구하지.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 시대는 금방 지나갈 거야. 앞으로는 대학을 가서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올 거야. 또 여자라고 기죽거나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여자가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시대도 곧 끝나. 지금도 봐라.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 그럼 여자들이 남자만 믿고 살면 노후가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잘 사는 것보다 노후가 행복해야 더 좋은 거지. 내가 서글퍼지면 잘 살 수 있겠니? 그러니 앞으로 너도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살아. 내가 뒷바라지할 수 있는 만큼 널 도와줄 테니까. 어머니는 마치 요즘 시대를 내다보고 온 사람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 끝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영특했던 그녀가 열심히 노력해 들어간 곳은 바로 서울대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며느리가 나온 대학교의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어찌나 친해졌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을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유독 각별하게 지냈고 어머니와도 함께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친구를 수시로 집에 불러 밥을 챙겨주며 말하곤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아니, 너 같은 친구가 우리 딸 친구라니 내가 아주 마음이 놓여. 앞으로도 집밥 생각나면 자주 놀러와. 내가 오면 맛있는 밥 만들어 줄 테니까. 어머니는 그 친구를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도 그 친구와 평소처럼 그녀의 집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친구는 본가에 가서 맛있는 것을 가져오겠다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친구가 살고 있는 기숙사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찾아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20대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친구가 한순간에 그녀 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그녀가 목격한 것이었으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의학과가 흔하지 않았기에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그녀는
몇 년간 빨간색 음식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빨간색만 보면 친구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달래주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그 친구를 잡아볼 걸 그랬다. 그 친구가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친구였는데 참 안타깝구나. 조금이라도 내게 털어놓을 수 있게 든든한 벽이 되어줄 걸. 너도 많이 힘들지. 힘들면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연스레 잊을 수 있게 될 거야. 괜찮아지면 나랑 같이 그 친구한테 인사라도 가자꾸나. 그녀의 어머니는 친구의 선택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녀 역시 그때의 어머니 말씀을 떠올릴 때면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 친구의 묘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대학 졸업장을 보면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20대의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에 겪은 일이었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졸업장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깊은 트라우마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며느리의 출신을 들었을 때 오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내고 싶었던 기억이었지만 며느리가 자주 자신의 출신과 지식을 과하게 생색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여 그녀가 서울대 출신임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졸업장을 꺼내보는 것이 두려웠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정말 참을 수 없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고 어리둥절한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또 무슨 이유로 괴롭힐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화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한테 뭐 입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양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메모 남겨놓고 갔잖아요. 못 보셨어요? 한글로 안 적었다고 못 읽으시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야죠. 사람이 모르면 무식하다더니 정말 옛말이 많네요. 계속 이러실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대로 안 입히시면 속상하잖아요. 며느리가 짜증낸 이유는 손주의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적어놓은 대로 입히지 않았다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단한 영어도 모를까봐 그러는 거니? 지금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말한 새 양말은 빨래통에 던져놨더라. 내가 몰라서 안 입힌 줄 아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시어머니야. 그녀의 말에 며느리가 사과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옛날 일을 끄집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했던 걸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지식 가르쳐서 애가 얼마나 무식해 보였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밖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고요. 우리 애를 보고 동문들이 뭐라 생각했겠어요? 아이들 모임 자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애가 잘못 배우면 나중에 바로잡기 더 힘들다고요. 어머니가 그 책임 감당하시겠어요? 애가 잘못되면 그건 어머니 탓이에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식하면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고졸이라는 학력이 손주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학력도 좋다던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에요? 속상해 정말. 배운 티는 못 낼 거면 노력이라도 좀 하시던가요. 자기 고졸인 거 티 내는 거야 뭐야? 아니, 다른 집 어머니들처럼 지금이라도 노인 대학이라도 다녀보시던가요. 정말 노력이라곤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집에 시집 와서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사과는커녕 오히려 옛날 일을 끄집어내며
쪽팔렸다고 하고 배우지 않았으면 노력을 하라는 며느리의 막말을 듣는 동안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자기 손아귀에 쥔 것처럼 멋대로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제 생각대로 손주에게 좋은 것을 해 주어도 돌아오는 건 며느리의 면박뿐이었기에 더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양말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녀는 다시 손주를 봐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싫어도 손주는 예뻤기 때문입니다. 손주와 한글 단어 공부 시간을 가지며 손주가 그녀의 말을 따라 말하는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퇴근에 들어온 며느리는 그녀가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앞에서 웃기만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읽어주던 책을 휙 가져가더니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얼마 전 얘기한 걸 벌써 잊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애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애 가르치는 게 한이신가 봐요. 어머니가 애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셨나 봐요. 애 가르치고 싶으면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르치셔야죠. 사람들이 선생님 되려고 대학을 왜 다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르치면 애들 잘못 배워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동안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비아냥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글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냐? 내가 한국어도 모르는 문맹이라고 말하는 거니?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내가 우습게 봐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의 큰 소리에 잠시 움찔하던 며느리는 다시 짜증이 난 듯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지금 애한테 가르치려는 게 요즘 애들이 배우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세요? 어머니가 배운 건 이제 완전 옛날 유물이에요. 얼마나 많이 개정되고 애들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무식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발 우리 애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나이 먹었으면 가만히 애나 돌보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뭘 가르치려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말에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경험을 멸시하는 며느리의 발언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며느리가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으면 자신의 말을 존중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한글이 변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너 잘 말했다. 내가 예전에 대학을 나왔으면 내 말에 토를 달지 않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만약 내가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의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장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뭐라니까 뭐라도 내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졸업장이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졸업장이요? 대학교가 무슨 애 이름인 줄 아시나? 어머니가 졸업장을 눈앞에 내밀면 절이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의사 일도 그만두겠다고요. 며느리는 갖고 올 수 있으면 가져오라는 듯 큰 소리로 요구하며 오히려 조롱을 섞어 덧붙였습니다. 뭐 하세요? 어서 가져와 보세요. 그 잘나신 어머니가 가진 졸업장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여태껏 깊숙이 숨겨두었던 졸업장을 꺼내기 위해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졸업장이 든 상자는 소중히 보관해 온 물건이었기에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상자를 꺼내 들었고 상자의 뚜껑을 열려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상자의 뚜껑을 열고 눈을 떠보니 그 옛날 고이 보관해 두었던 졸업장이 먼지에 덮인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바라보며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일들도 떠올랐지만 친구와의 행복했던 추억도 함께 떠오르며 잠시 졸업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재촉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 치고 들어가시더니 없는 거예요? 잘난 척만 하시고는 없으면 빨리 나오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번 봐드릴게요. 정말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죠. 원. 그녀는 당당하게 방에서 나와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손에 들었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나오는 그녀를 본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며느리 눈앞에 펼쳐 보이며 이름과 학번이 적힌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졸업장에 쓰인 글을 천천히 읽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실 자신보다 훨씬 전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충격을 받을 만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졸업장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여기 내가 그렇게 말하던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분명히 내 입으로 내가 졸업장이 있으면 무릎 꿇고 절한다고 했지? 게다가 의사 일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니? 어때? 내 졸업장이 가짜처럼 보이니? 너도 눈이 있으면 알겠지? 내가 자주 말하던 그 명문대를 나도 졸업했다. 내가 증거 없다고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줄 알았나 보지만 내가 한 말 꼭 지켜라.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대학교에 가서 내 학번과 이름을 확인해봐도 좋다.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비아냥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글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쳐다봤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뀐 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신 줄 모르고 그만 제가 여태껏 했던 말은.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한 후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지만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서울대 선배로서 너 같은 후배를 보니 참 부끄럽다. 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구나. 사람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해도 결국엔 너라는 사람을 보고 연이 생기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봐왔지만 참으로 인간답지 못하더구나. 이까지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나를 무식하다고 그렇게 여겼으니 지금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내가 무식해 보이니? 아까까진 그렇게 신나서 떠들더니 왜 이젠 입을 닫고 있어?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도 참 경우가 없는 일이야. 내가 손주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로 협박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증거도 안 모아뒀을 것 같아. 만약 내가 이걸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다니는 병원의 녹음 파일이라도 틀어주면 아주 잘 되겠지. 어때? 이제 내 심정이 좀 이해가 되니?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닫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참고 넘어가려 하면 조용히 있어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매번 시끄러운지 모르겠구나. 제발 좀 조용히 좀 살자. 그놈의 대학교 타이틀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나이까지도 우려먹고 사니? 네가 생색내던 졸업장이 결국 네 무덤을 판 거야. 내가 입만 닫고 있으니 아주 만만하게 보였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너를 욕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서 그랬던 거야.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야. 알겠어? 평소에는 본인 말만 하던 며느리도 그녀의 긴 설교에 묵묵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스스로 의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선후배 간에 교육하듯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선배 얘기가 우스운가 보구나. 너 학교에서 선배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대학 동문이 그렇게 만만하니? 내가 너보다 얼마나 선배인 줄 알고나 있니? 일단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자, 다시 90도로 허리를 굽혀 직각으로 인사해라.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하지 않겠니? 내가 다 보고 있으니 똑바로 인사해.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몇 번이고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평소엔 대학 동문 타령을 하며 생색을 내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남들 앞에서 자랑한 적이 없는 사실을 며느리가 알 리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이 기회에 며느리의 자만을 꺾어 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이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로 협박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손주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로 시작하던 말이 이제는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들이대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녀의 말에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과 남편도 그녀의 졸업장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듯 이번 일을 계기로 며느리를 단단히 혼냈습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장모님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면박을 준다면 넌 가만히 있을 거냐? 며느리 또한 그녀가 학벌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는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생색내던 며느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니 그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예전보다 덜해졌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양순 여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차분히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보이는 이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오랜 시간 쌓였던 껄끄러운 감정이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보다는 박 여사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생색을 내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조언과 삶의 경험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녀의 가르침을 고맙게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런 며느리의 변화가 단순한 외면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반성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조금씩 껄끄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잠시 뒤로 하고 며느리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더 이상 견제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숙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박양순 여사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있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부족한 점을 나무라기보다는 차분히 조언해주며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완벽한 가족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서로 보완하며 지낼 동반자이자 친구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박양순 여사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어가며 가족 안에서 화해와 이해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박양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통쾌한 복수가 속이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